연금저축과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뒷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돈은 세금을 깎아준 게 아니라 밀어준 겁니다. 나중에 찾을 때 다시 세금을 냅니다. 그때 붙는 세율이 3.3에서 5.5%입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넣을 때 얼마를 돌려받고 그 안에서 ETF를 어떻게 굴리고 찾을 때 얼마를 내는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3.3에서 5.5%라는 숫자가 사실은 세법에 없는 숫자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첫째, 오늘 다루는 세율과 한도는 2026년 8월 14일 기준입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실제로 올해 바뀐 항목이 있고 뒤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둘째, 특정 금융회사나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계좌를 어디서 만드는지가 아니라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룹니다. 셋째, 연금계좌 안에서 ETF를 사더라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금 혜택이 손실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소득과 나이와 계좌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두 계좌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됩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계좌입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혼자서 최대 600만 원까지, IRP는 둘을 합쳐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대상도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주식형 ETF에 넣을 수 있습니다. IRP는 위험자산의 최대 70%까지만 넣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예금이나 채권형 같은 안전자산에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돈을 빼는 것도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필요하면 일부만 빼는 게 가능하고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계좌를 통째로 깨야 합니다. 그럼 한도가 왜 600과 900으로 나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 2.3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은 연 6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6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 계좌에 넣은 돈을 합쳐서 연 9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조합이 정해집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우고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900만 원입니다. 이건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앞에 600이 개별 한도이고 뒤에 900이 합산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세액공제율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대부분 16.5%라고 답하십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열어보면 16.5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는 100분의 10이라고 적혀 있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00분의 15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적힌 숫자는 15%와 12%입니다. 그럼 16.5는 어디서 왔을까요? 지방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매길 때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입니다. 15%에 그 10%인 1.5를 더하면 16.5가 됩니다. 12%에 1.2를 더하면 13.2입니다. 이 규칙 하나를 알아두시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세율이 읽힙니다. 법에 3%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는 3.3%입니다. 4%는 4.4%, 5%는 5.5%입니다. 15%는 16.5%가 됩니다. 뒤에 붙는 소수점은 전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3.3에서 5.5%라는 숫자도 세법을 열면 3%에서 5%로 적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어떤 자료는 3%라고 하고 어떤 자료는 3.3%라고 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하나는 소득세만 말한 것이고 하나는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분이 900만 원을 다 채웠다면 900만 원에 16.5%를 곱해서 148만 5천 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13.2%가 적용돼서 118만 8천 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29만 7천 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낼 세금이 148만 5천 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분이라면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이 점은 꼭 확인하고 넣으셔야 합니다. 한도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지만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럼 900만 원을 넘겨서 넣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세액공제는 더 못 받습니다. 대신 다른 혜택이 남습니다. 계좌 안에서 굴러 생긴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고 미뤄지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을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굴러서 생긴 수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이 구분은 뒤에 중도해지 이야기에서 다시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받지 않은 돈은 계좌 안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계좌 안에서 ETF를 굴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나 IRP 계좌를 만듭니다. 둘째, 그 계좌로 돈을 넣습니다. 셋째, 그 계좌 안에서 ETF를 삽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 사는 것과 화면상 거의 같습니다. 넷째, 그 ETF에서 분배금이 나오거나 팔아서 이익이 생겨도 그 자리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다섯째, 그 돈이 그대로 계좌 안에 남아 다시 투자됩니다. 여섯째, 나중에 연금으로 찾을 때 한꺼번에 세금을 냅니다. 핵심은 넷째와 다섯째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되는 것,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과세이연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한번 넣고 20년 동안 두고 해마다 6%씩 불어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 쪽은 해마다 수익이 실현돼서 15.4%가 빠지는 상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금 계좌는 세금을 떼지 않으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06의 20제곱, 3207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5.5%를 떼면 3030만 원입니다. 일반 계좌는 해마다 세금이 빠지니까 실질 수익률이 6% 곱하기 0.846, 5.076%가 됩니다. 20년이면 2692만 원입니다. 차이가 339만 원입니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처럼 매매 차익에 세금이 안 붙는 상품이라면 이 비교가 그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찾는 쪽을 보겠습니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계좌를 만든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셋째, 연금 수령한도 안에서 빼야 합니다. 여기서 셋째를 놓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55세가 됐고 5년도 지났는데 한 번에 많이 빼면 그 추가분은 연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조건은 그리고로 이어져 있지 또는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인출분은 연금에 수령이 되고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건을 다 채운 인출과 아닌 인출은 세금이 3배 넘게 벌어집니다. 연금 수령 한도가 뭔지 보겠습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연금계좌 평가액을 10일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다음 120%를 곱합니다.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첫 해의 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연금 수령 연차가 1이니까 10일에서 1을 빼면 10입니다. 1억을 10으로 나누면 1000만 원이고 여기에 120%를 곱하면 1200만 원입니다. 첫 해에는 1200만 원까지가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10일에서 빼는 구조라서 해가 갈수록 나누는 수가 작아지고 한도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11년째부터는 이 한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소 10년에 걸쳐 나눠받는 설계가 기본값이 되는 겁니다. 이 식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건을 다 채우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이렇습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규칙을 적용하면 각각 5.5, 4.4, 3.3%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의 3.3에서 5.5%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다면 늦게 시작하는 쪽이 세금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이건 세금만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세율 1.1%포인트를 아끼겠다고 수령을 미루는 건 순서가 뒤바뀐 판단입니다. 세금은 결정의 근거 중 하나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올해 바뀐 항목을 짚고 가겠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이라고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종신연금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으면서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계약으로 연금을 받으면 세율이 3%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3.3%입니다. 작년까지는 4%, 그러니까 4.4%였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80세 이상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또 하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감면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는데 실제 받은 연차가 10년을 넘어 20년 이하면 60%, 20년을 넘으면 50%로 더 내려갑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선이 하나 있습니다. 연 1,500만 원입니다. 한 해에 받는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으면 방금 말씀드린 3.3에서 5.5%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를 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에 유리한 쪽을 고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을 넘겼을 때 넘은 부분만 세율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4조 2사를 보면 분리과세 연금소득 외에 연금소득의 100분의 15를 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금소득 전체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바로 아래와 바로 위가 크게 벌어집니다. 월로 따지면 125만 원입니다. 이 선을 모르고 설계하면 세금이 갑자기 뜁니다. 이제 중도해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제도에서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연금 조건을 못 채우고 돈을 빼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이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은 빠집니다. 숫자를 맞춰보시면 구조가 보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16.5%를 돌려받고 16.5%를 내니까 원금 기준으로는 본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불어난 수익에도 16.5%가 붙으니까 실제로는 손해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분은 더 분명합니다. 13.2%를 돌려받고 16.5%를 내니까 받은 것보다 더 토해냅니다. 여기가 이 제도의 잠금장치입니다. 중도해지에서 하나 더 조심할 게 있습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일 때만 중간에 돈을 뺄 수 있는데 그 사유 목록에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집 살 때 빼면 세금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인출이 허용되는 사유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유가 서로 다른 목록입니다. 세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서 3.3에서 5.5%를 적용해주는 건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이나 파산, 천재지변 같은 경우입니다.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은 인출은 되지만 16.5%가 그대로 붙습니다. 뺄 수 있다는 말과 세금이 싸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까지 합쳐 900만 원입니다. 둘째, 공제율은 법의 15%와 12%로 적혀있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와 13.2가 됩니다. 셋째,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5년, 연금 수령한도 3가지를 다 채워야 합니다. 넷째, 그때 세율이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이고 이것도 법에는 3에서 5%로 적혀 있습니다. 다섯째,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섯째, 조건을 못 채우고 깨면 16.5%라서 받은 것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세율은 2026년 8월 기준이고 개정될 수 있으니 넣기 전에 국세청 자료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세금 혜택이 손실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계좌이전 제도와 옮길 때 손해보지 않는 순서를 다루겠습니다.